계속 말씀을 드려온 두 가지 키워드가 초양극화와 착시입니다.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기준으로 19%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매크로 경제나 기업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가계 또는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의 배율,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로 놓고 볼 때 수능 만점자가 그 학교에서 나왔다. 그럼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거냐? 근데 반면에 어느 학급의 최상위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위권을 중심으로 두텁게 학생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도 평균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을 지향할 것이냐? 야,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올해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되고 특별히 한국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신호들이 뭐 주시장에서 나타나고 또 지표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의 얘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정말 예리한 시각을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조용무 박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용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에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그 국면마다 나오셔서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언짢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하실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맞지? 이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으셨는데 오늘은 한국 경제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 경제인데 이게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또 한국 경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한국 경제보다도 더 혼미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꽤 오랫동안 뷰를 안 바꾸고 비슷한 얘기를 해왔다. 그래서 뭐 24년 때부터 25년 해가 바뀌면 미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 듯이 느껴지겠지만 안 좋은 국면이 짧고 강도도 얕고 그래서 마일드 앤 숏이라고 하는 표현을 2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미국 경제의 침체와는 다를 거다. 그리고 그런 국면을 좀 짧게 지나가겠지만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 같다. 침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려왔는데요. 지금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0%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안 좋은 듯 그래서 봄에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키웠다가 2분기에 다시 3%대로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3분기 성장률 데이터를 보면은 뭐 거의 이제 4%. 그 서프라이즈 해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주목하는 대목은 트럼프 효과입니다. 사실은 뭐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았었던 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니까 관세 부과를 우려를 한 많은 기업들이 미국 안에 앞당겨서 수입을 했고 수입 증가율이 뭐 30%대 상품 수입 증가율은 50%대 가까이 높게 나타나면서 GDP 깎아먹으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2분기부터는 이제 미리 당겨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수입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튀어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터뷸런스라고 표현을 해. 터뷸런스라는 게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안내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업앤다운이 심해서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어떤 때는 사고도 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겪었는데 근데 최근 데이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트럼프 효과인데 뭐냐면 이런 거죠. 트럼프가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상도 벌였고 압박도 하다 보니 사실은 미국의
줬다가 해주는 미국 상품의 수입을 또 늘려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이 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파로 인해서 수입은 또 많이 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일종의 기저효과고 그렇다 보니 가장 최근 미국 GDP 통계를 보면 전분기 연율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이 8%대. 근데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4%대가. 그만큼 그 갭만큼이 GDP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은 가계 소비 중심 국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GDP 통계를 보면 여전히 민간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3%대인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4%대가 나온 데에는 방금 말씀드린 수출은 꽤 큰 폭의 플러스 증가율, 수입은 꽤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대외 부분의 도움이 크게 영향 또는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한마디로 미국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좀 덜하는 형태의 대외 부분을 통한 트럼프 효과가 최근에는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우리가 띄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타난다고도 볼 수. 물론 이제 수입이란 측면에서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GDP의 구성 중에 우리는 사실 수출이 수입보다 계속 많은 나라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GDP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거의 반대의 나라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긴 기간 동안 그래 왔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민간 소비의 조금 이제 하락 국면에도 순수출이 는다. 대외 부분이 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이례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전체 GDP의 70% 정도가 소비고 수출은 한 10% 정도밖에 GDP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대외 부분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도 플러스 효과를 주긴 했지만 뭐 이런 것은 예전에 미국 정부가 뭐 돈을 많이 쓴 게 처음은 아니니까. 하지만 대외 부분에 이러한 꽤 큰 폭의 수출 플러스 증가율 그리고 수입의 마이너스 증가율로 인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상승은 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면 저 앞으로도 2026년도에도 이렇게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관세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만 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대동소이하게 일본도 그렇고 뭐 타이완도 그럴 텐데 그런 상황은 미국의 수출 수입 그리고 GDP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FDI 투자 형태일 테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얘기해요. 공장 짓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증권 투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 설비 투자 형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와 연관되어서 결국은 이것도 어느 만큼 미국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초기에 예상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그와 관련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들을 미국으로 실어 보내야 될 수도 있어서 초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수입이 좀 늘어나서 미국 입장에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성장률에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 설비 투자의 플러스 효과가 클 것이냐 또는 수입의 마이너스 효과가 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사였지만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각국이 미국 내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장비든지 뭐 이런 것도 실어 날르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일정 부분 끝나면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팩토리가 다 지어지고 그 물건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구조화될 수도 있겠네요. 수출이 될 수도 있고 수입 대체 효과가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GDP에는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짜질 수도 있겠네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영향을 줄는지는 봐야 되겠으나.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속적인
플러스 효과를 낼 가능성과 관련을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미국 안에 외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러한 설비 투자가 플러스 효과가 될 수 있고 네. 동시에 지금 미국 안에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투자가 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가 변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왔고 반면에 트럼프 체제 하에서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불법 입국자 차단 또는 이민자 추방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충격 그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온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에 대한 다종다기한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 게 뭐 한 1년 봐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실제로 임기를 시작한 한 1년 정도 네. 이제 보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긴 해요. 그 많은 결과가 일이 있었죠. 우리에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걸 떠나서 네. 바이든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나를 생각해보고 트럼프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일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앞선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1기와 2기는 다를 거다. 왜냐하면 한 번 대통령을 하면서 학습을 했고 많이 했겠죠. 그리고 바로 연임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뺏겼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와신상담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1기 때에 비해서는 준비된 대통령 또는 벼르고 돌아온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뭐 관세 협정 몇 개 해가지고 뭐 무역 수지 좀 좋게 하고 뭐 또 GDP 좀 높게 하고 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웅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건 그냥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견입니다만 저는 트럼프의 목표가 뭐 자꾸 이야기하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뭐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이 정도는 아닐 걸로 봅니다. 이미 대통령도 해봤던 사람이고 뭐 개인적으로 돈도 많고 아마도 나이도 많이 있으니 역사상 미국인들이 위대했던 대통령이라고 기억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할 것 같다. 가령 예를 들면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 정도의 급에 올라서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실질적으로 바뀐 게 뭐 얼마나 6개월 좀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이 정부하고의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크게 보는 뷰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24년 연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24년 11월에 나왔던 한국은행의 그해 마지막 경제 전망에서 예.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라고 그렇죠. 전망을 하고 계신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 24년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상되는 관세 전쟁의 충격을 반영을 해서 조금 낮춘 게 1.9였기 때문에 그렇죠. 비관적인 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저로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또 그해 12월에 많은 분들이 예상은 못하셨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고 그때 워낙 좀 민감했던 시기고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LG에 있을 때 24년 연말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죠. 하지만 질문을 주셔서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전망의 하단을 열어놔야 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실제로 뭐 비슷하게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5년이 지나고 26년 초인 상황에서 예.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25년 경제 성장률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나간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1%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방한 사실은. 것이다. 중간에 이제 큰 변화를 체험하게 돼서 그죠?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리바운드를 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1년 전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성장률 성적을 25년에 기록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해 상당 기간 전부터 네.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이 26년에는 반드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한다. 꽤 높아진다. 네. 그런데 최근에 뷰를 조금 바꾼 부분은 뭐냐면 반등하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반등폭이? 예. 예. 그래서 당초에는 1% 후반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네. 뭐 한 2% 가까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기저효과입니다. 예. 한마디로 25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26년 성장률은 애초에 튀어오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 성장률은 GDP라고 한 숫자의 증가율이죠. 예. GDP가 1년 기간 동안 특정한 국가가 한 경제 활동을 다 더한 숫자. 네. 그래서 만약에 25년 GDP가 100조 원이었는데 26년 GDP가 105조 원으로 늘어난다. 그럼 26년 경제 성장률은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5년의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았었다. 그래서 100이 아니라 95나 90이었다라고 한다면 26년 경제 성장률은 훨씬 더 높게 튀어오르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5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경제로 볼 때 평타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25년의 GDP 숫자가 부진했으면 애초에 성장률은 큰 폭으로 튀어오르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동시에 뭐 최근에 그래도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선전입니다. 뭐 자주 받는 질문이었지만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을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최근에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걸 보더라도 반도체가 꽤 호조,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반도체 생산 기업들로서는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 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HBM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폭등하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호조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저희 연구소로 오고 나서 NH금융연구소 안에서 NH금융그룹이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 저희 연구소 안에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전문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는 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조금 높여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변화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네. 올해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8%가 넘게 잡혔고 그 결과 정부 재정 지출 또는 그와 연관된 SOC 투자, 그래서 건설 투자 쪽에 플러스 효과 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있죠. 세금이 잘 거치고 있지 않고 세수 증가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많이 늘다 보니 올해 100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아직 인하 기조라고들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중금리, 채권 수익률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에 좀 충격도 있었고 시중금리 상승세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 소비 증가율 또는 그와 연관된 투자 증가율을 통해서 어쨌든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플러스 요인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근에는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인 전망은 한 1%대 후반
뭐 2%에 가까운 정도의 후반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앞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잘하면. 네. 네. 하기야 반도체 가격이 저렇게 오르고 반도체 수출이 저렇게 크게 늘면 사실 그 부분에서만큼 예를 들면 오늘도 뭐 사실 저거 녹화일 기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0조 분기에 20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가본 길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지수도 지금 4,600 넘어가는데 한 개 기업이 한 분기에 20조를 넘게 벌고 뭐 어느 외국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쩌면 200조 번다는 얘기도 나오는 하니까요. 네, 그렇죠. 참 진짜 전인미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해 내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수그러들 것인가 아니면 더 확대될 것인가에 따라서 상방을 좀 열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사이드 이펙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게 초과잉 유동성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뭐 부동산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갈립니다만 어쨌든 금융시장에 관한 한 지수가 더블업이 됐어요. 한 1년 만에. 네. 그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야, 돈이 너무 몰린다. 초양극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초양극화라는 관점과 함께 진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큰 착시를 줄 수도 있겠다. 왜? 매일매일 보도되는 이 금융시장의 환경은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요지의 집값은 정부가 그렇게 억제책을 해도 요지부동 오르고 네. 그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잡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잡의 경우에는 샐러리의 상승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착시 같은 것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망을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질문을 받죠. 뭐 지난해부터도 26년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 근데 사실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키워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려온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뭐 아마 제 얘기를 미리 이렇게 좀 감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양극화와 그 말씀 착시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럼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느냐. 최근에는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앞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한 1% 정도. 네. 26년에 2%? 그럼 2배 아닙니까? 예. 성장률이 2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거의 70% 정도 그렇죠. 나왔고요. 그리고 총수출도 플러스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효과가 크긴 하지만 수출 증가율을 높여잡아야 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제를 대상으로 경제가 좋으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 또는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상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건데.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실제로 받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자리를 다니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정책 당국자 분들 또는 소상공인 분들과 많이 만나는데 막상 저한테 하시는 얘기나 질문을 보면 경제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경제 성장률 상승이나 또는 주가 상승의 온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미 답들은 거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죠. 한마디로 뭐 생산이든 수출이든 주가 상승이든 소수 업종, 소수 품목, 소수 기업에 쏠려 있다. 네. 가령 이런 겁니다. 그냥 제가 수치로만 조금 읊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서 GDP 안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7% 정도 됩니다. 25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 제조업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첨단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6%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져 오긴 했지만 일단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우리 전체 GDP 중에서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조업은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생각보다 그렇죠. 높아요. 예. 60% 정도 됩니다. 예. 제조업은 이것보다 훨씬 작죠. 근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또는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기업들의 투자인데,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출 경기가 좋은 온기가 내수 부분으로 옮겨가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은 제조업 네. 투자인데, 이 제조업의 투자가 우리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꽤 달라요. 그러네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조업의 투자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또 첨단 제조업, 반도체나 스마트폰의 투자입니다. 수출에서는 사실은 더 드라마틱한데요. 우리 수출 1, 2, 3위 품목은 1위가 반도체, 2위가 자동차, 그리고 3위가 석유화학, 정유 이런 쪽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기준으로 19%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더 높아질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상승세가 주춤한 2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9%대 정도여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위는 6%대 정도 되는 석유화학 쪽인데 네. 이쪽은 최근에 업황이 안 좋고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수출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럼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게 나쁜 거냐?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반도체라도 잘해서 얼마나 다행이냐?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반도체라도 잘해줘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25년 성장률이 1%대라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잘할 때 다른 쪽도 잘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우리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질 리는 없죠.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도 또 하십니다. 우리가 반도체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K자 붙은 것들도 잘한다. 뭐 K푸드, 그리고 K컬처, 그리고 뭐 K화장품도 있고 K방산. 방산도 있고. 예, 한번 볼까요? 방산, 명확한 업종 분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기계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5대 수출 품목 안에 못 들어갑니다. 네. 10대 수출 품목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기계가 포함된 거죠. 다른 기계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공작 기계는 다 포함된 거죠. 조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우리 수출 업종 순위로 보면 6위, 7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메이저는 아닙니다. K화장품, K푸드 15대 수출 품목 안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네. 뭐냐면 성장률은 높지만 아직 메이저는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달라졌다,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도체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반도체 업종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 전체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냐? 네. 기업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전체 기업의 상황을 볼 때 재무 건전성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이자 보상 배율. 기업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빌린 돈 부채에 대한 이자는 잘 내고 있느냐. 근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때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뭐 없어져야 될지도 모른다라고들 비판들을 하시죠. 근데 이 1이 안 되는 기업의 비중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자 보상 배율이 5를 넘는 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가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경제나 기업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가계 또는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의 배율, 한마디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순자산 또는 총자산을 몇 배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배율을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만 이러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지원책으로 소비 지원책 또는 소득 지원책 또는 대출 지원책을 내놓았던 코로나 때 다소 완화되는 듯 했던 이 소득상에서의 배율,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 대비 어느 만큼 소득 기준으로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것이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든 측면에서 23년 이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 계층별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냐? 아닙니다. 연령 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청년층이라고 부르는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20대, 30대 가구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상의 배율 그리고 소득상의 배율을 가구주가 나이가 50대인 가구와 비교를 해보면 50대 가구가 20, 30대 가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총자산, 순자산 또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배율이 역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자산시장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죠. 부동산이 이슈입니다만 전체 평균적인 주택가격 지수 움직임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특히 서울 안에서도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고요. 뭐 똑똑한 한차라는. 그런데 반면에 지방, 특히 5대 광역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3년 초에 비해서 주택가격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썰렁합니다. 23년 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집값이 그러네. 뭐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늘었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특정한 가구 또는 소비자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집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 상황도 변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소비입니다. 이게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택 가격이 올랐으면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오릅니다. 그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살고 계신데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든 월세를 많이 내야 되든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게 돼요. 한마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돈을 못 쓰시게 되는 겁니다. 경기에 되게 안 좋게 영향을 주죠. 결국은 우리 경제에서 지난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흐름. 일부 업종,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제조업은 매우 큰 폭의 호황.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20조를 넘어가는. 근데 반면에 내수,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특히 심각한 건설 투자 이런 쪽에서는 내수 부진이 회복되지 않거나 도리어 더 심화되는 상황. 이게 경제 양극화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비유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있는데 또는 학교 전체로 놓고 볼 때 수능 만점자가 그 학교에서 나왔다. 그럼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거냐? 명문이냐? 또는 반으로 놓고 볼 때 상위권이 매우 많은데 중위권은 거의 없고 하위권도 매우 많은 학급. 이 학급을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야 되냐? 못한다라고 해야 되냐? 평균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수능 만점자는 안 나온 학교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는 어느 학급의 최상위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위권을 중심으로 두텁게 학생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도 평균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을 지향할 것이냐. 어느 쪽이 공부를 잘하는 거냐.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새롭다라고 이야기들도 안 하시고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익숙한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양극화 지표가 최근 2, 3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뭐 반도체가 잘해서 정말 다행이고 반도체 주가가 올라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셔서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수혜를 못 누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많죠.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라고 하지만 주가가 사상 최고치 정고점을 회복한 종목은 30% 정도. 아직도 70% 정도의 종목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더 빠진 종목도 많아요. 코스닥에 가면.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상승 기여도에 있어서 네. 두세 개 종목의 기여도가 절반에 육박한다.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올라서 온기를 못 느끼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한다. 그럼 이걸 우린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분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혜를 누리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총량 지표,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총 수출이 플러스 증가세다라고 하는 이런 총량 지표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매몰되면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키워드 착시일 수 있다.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그러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또는 어떤 곳들에서는 이것을 많이 홍보하시죠. 내세우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돈벌이에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또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감을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이 이런 총량 지표를 너무 중시하거나 또는 여기에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경제성장률 상승의 온기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또는 적절한 지원책이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경제 괜찮잖아. 총량 지표 많이 회복됐잖아. 뭘 더 바래.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적절한 정책이 제때 안 나오면 네.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재정 건전성 좀 따져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진짜 총량지표 야 전년 대비해서 2배나 성장률이 늘었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뭘 더 바라냐. 야 주가지수가 5천이 넘어갔는데 지금 지금 수출이 얼마느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초양극화와 착시에 빠져서 적재적소의 정책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건전성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다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또 내년에 반도체 경기라는 게 뭐 제 마음속으로는 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통상. 그래서 이런 몇몇이 끌고 가는 구조가 흔들릴 경우에 속절없이 다시 원상복귀를 하거나 그거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도 정책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26년 한국 경제를 반기별로 나눠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것도 지난해 가을 이후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가도 본격적인 회복세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였고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꽤 좋게 나오겠지만 하반기가 되면서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듯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역시 제가 아주 높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만약이라도 반도체 업황이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다소라도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반기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지만
이 시차 때문에 또는 후행해서 직계 나온다는 걸리는 거죠. 직계 걸린 시간 때문에 뒤늦게 나옵니다. 네. 그럼 가을쯤에나 돼서야 우리 안 좋은가? 네. 그럼 이미 벌써 3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책을 내놓는다? 그럼 늦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기저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별 중요 업종의 업황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만에 조영무 박사님과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재 큰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글쎄요, 이 침체보다는 완만한 둔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2026년을 향해서 어떤 반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지만 이 숫자가 말해주는 전망과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펼쳐질 2부에서는요. 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끼시는지 환율과 양극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영무 박사와 함께하는 2부 순서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